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유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선이 후주가 되죠. 유선이 제위에 오릅니다. 제갈량은 승상에 오르고요. 그리고 녹상서사라는 직위를 받고 익주목에 임명이 돼서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후에 촉한의 내부 알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갈량의 독재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제갈량을 숭상하고 제갈량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잠깐 익주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익주는 지역이죠. 항상 예를 드는 것처럼 경기도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경기도지사가 누구? 제갈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는 촉이라는 촉한 전체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다른 도가 없어요. 거기에 승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책임자, 국가의 행정 책임자이면서 지방자치 그 광역단체 단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권력을 국가 단위에서 전 국토의 통치 권력과 지방 행정 단위의 모든 통치 권력까지 한 사람이 다 가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 녹상서사를 겸임하게 됐다고 그랬죠. 녹상서사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직위라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왕명의 출납을 관리하는 그런 직위이기도 합니다. 황제에게 도달하는 서류는 굉장히 많겠죠. 온갖 민원들이 황제에게 전달이 될 거고요. 황제가 그 모든 민원 서류를 다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비어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모함하는 그런 서류도 있을 거고요.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서류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도 있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녹상서사의 단위에서 선별을 하는 거죠. 시급한 일들, 그리고 국가 정책의 중요한 일들, 이런 일들을 선별을 해서 황제에게 건의를 하는 거죠. 황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뭐 쉽게 현재의 현안으로 예를 들어보면 사대강보를 해체하자는 민원이 들어왔고 사대강보를 그냥 둬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녹상서사 자신의 입장에서 사대강보를 해체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한쪽의 의견은 버릴 수도 있겠죠. 나라의 모든 일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위가 바로 녹상서사라는 그런 지위입니다. 그리고 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면은 녹상서사의 입을 빌어서 황제의 조서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각 부처에 명령이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사심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위가 바로 이 녹상서사라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조조가 원소와 알력이 있을 때 원소를 달래기 위해 허울뿐인 대장군 직위를 원소에게 줘버리고 자신은 녹상서사라는 직위만 가져요. 원소는 뭣도 모르고 좋아하죠. 내가 조조보다 높아.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여간 촉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익주의 모든 행정력, 그리고 왕의 발언에 대한 선별권, 모든 것을 언론까지 다
장악을 한 그런 게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후에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그건 해당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가 죽자 익주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장가태수 주포의 반란을 시작으로 호족, 옹계가 원래 태수였던 장예를 축출했어요. 장예는 오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이족, 그러니까 오랑캐,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오랑캐 고정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전국이 안정되지 않아서 병력을 파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우선 등지를 오나라에 파견해서 동우와 우선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고 싶진 않았겠죠. 유비, 관우 이 죽음의 원인이 오나라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전국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사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삼국연의를 통해서 3년 후인 건흥 3년에 제갈량의 남만 정벌을 이유로 각색이 됩니다. 칠종칠금의 고사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신출귀몰한 제갈량의 전략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 한번 또 묘사가 되는데요. 한편 위나라 조비는 유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총나라를 공격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사마이가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촉을 공경에 빠뜨릴 계책을 마련을 합니다. 작전의 내용은 그랬어요. 우선 강병을 매수해서 그러니까 그 강족들이죠. 북방에 사는 서평관을 치도록 하고 그리고 익주 남쪽의 만왕 맹획 여기 맹획이 나오네요. 월남이라고 주장하는 맹획을 포섭해서 익주를 공격하게 하고 세 번째는 송건과 화친 전략을 맺읍시다. 익주를 나누어 다스리자고 설득해서 촉의 동쪽을 공격하게 하고 네 번째는 상용군 여기는 유비가 차지를 했다가 관우가 죽으면서 상용에 있던 맹달 유봉이 관우를 구원하지 않고 그 중에 맹달은 조조에게 투항을 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상용을 조비가 맹달에게 맡깁니다. 그 맹달을 시켜서 한중을 공격하게 하자. 그러면은 제갈량은 이 사방에서 오는 공격을 분주히 막고 있을 것인데 이때 대장군 조진에게 병력을 주어서 장안을 지나 진천을 넘어 이미 무력화된 혼란에 빠진 적을 공격하는 게 나의 계책입니다. 조비는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때 육소는 형주를 다스리고 동호의 모든 군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육손이 이제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을 한 거예요. 유비를 격파한 것 하나로도 이미 그 위치는 낙하산이었다는 선입견을 다 벗어버린 스스로 능력을 입증한 그런 상태였죠. 심지어 송권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옥새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육손에게도 일을 맡겨서 일부 일은 그냥 육손이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처리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송권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위나라에서 사신이 찾아와 조비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송권은 조비에게 항복을 했었죠. 유비가 이릉대전을 일으키자 송권은 넙죽 조비에게 항복을 하고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은 거예요. 황제가 군사를 일으킬 때 같이 호응해서 촉을 공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송권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육손에게 물어봐요. 우리는 그저 군사를 준비해서 위와 촉의 결과를 지켜보고 유리한 쪽에 편을 드는 게 현명합니다. 섣불리 먼저 나서서 어느 한쪽의 원수가 되는 것은 이롭지 못한 처신입니다. 이렇게 육손이 송권에게 권고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먼저 공격을 했다가 촉과 원수가 질 수도 있고 조비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했다가 조비와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모으고 준비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서 양쪽을 다 속여보자는 그런 거죠. 조비는 그런 손권의 내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승낙의 뜻으로 판단을 한 다음 촉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귀퉁이에서 어긋난 계획은 뜻하지 않게 허물어졌어요. 서평관을 공격하던 강병들이 마초가 나타나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초는 강족들에게는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초가 얼굴을 보인 것 하나로 서평관은 공격도 받지 않고 강족은 다 달아나 버립니다. 남만에 있던 맹획도 위연에게 막혀 물러나 버렸고요. 맹달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염의 편지를 받고 병을 핑계로 군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맹달도 원래는 익주 사람이죠. 익주 사람이었고 유비의 신임을 받아서 상용을 지키게 했는데 배신을 한 거죠. 하지만 익주의 호족인 이염의 편지를 받자 차마 익주를 공격할 수 없어서 그냥 공격을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주목할 인물이 이염입니다. 이염이 누구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갈량이 유비의 유언을 들을 때 제갈량과 함께 유비의 임종을 지킨 인물입니다. 유비는 두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제갈량과 이염. 제갈량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염과 화목하게 후주를 보살펴달라. 나라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제갈량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비의 유언을 받은 고명 대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은 제갈량, 한 사람은 이염. 뒤에도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는 유비의 큰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익주의 형상을 설명을 할 때 유장이 유비를 불러들일 때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 항상 권력의 정점을 차지합니다. 예전에는 유원이 외부에서 태수로 부임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 권력의 정점을 차지했죠. 그리고 호족 세력들과 잘 융합을 해서 호족 세력들이 그 다음 단계를 차지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뭐 그냥 늘 똑같았고요. 그러다가 유비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유비를 함께 보좌하던 세력들이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섭니다. 그리고 이염, 익주의 토족 세력이죠. 토호 세력, 토박이들. 이염의 세력이 약간 그 아래 놓이는 다시 이선을 이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선이에요. 하지만 인원은 더 많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유비파, 유비와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유비파들보다 약간 직급은 낮겠지만 권력의 강도는 낮겠지만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비가 걱정한 것은 다른 부분도 있죠. 장비가 죽었습니다. 관우도 죽었습니다. 손건, 미축 등이 있지만 그렇게 큰 출중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제갈량 하나만이 나름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갈량 하나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촉한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인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이염을 같이 묶어준 거예요. 여기에 유비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맹달을 달랜 것도 그런 이염의 유대관계, 이런 인권관계, 휴민트에 의한 그런 외교전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낙양에서 출발한 대장군 조진의 군사도 양평강까지 진출을 했지만 조운이 양평관을 지키고 있자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건은 일의 사태를 지켜보며 육손의 식견에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 군사를 내지 않고 일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자 제갈량은 다시 등지를 오나라로 파견해 동맹을 제의합니다.
이 일은 등지가 먼저 자청한 일이었어요. 지금 주상이 어리니 송건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오나라와 우호를 맺어야 합니다. 제갈량도 마침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등지가 나서자 그를 송건에게 파견했습니다. 송건을 만난 등지는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왕을 찾아온 것은 촉과 오나라 두 나라를 모두 위함입니다. 송건도 이미 마음속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두 나라의 화친을 원하고 있지만 새로 군주가 된 유선이 너무 어리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다. 등지가 다시 대답을 해요. 두 나라는 형주, 양주, 익주, 양주. 여기서 양주, 형주와 양주. 앞에 놓은 형주와 양주는 그 장강 근처에 있는 양주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익주와 양주. 이거는 서량, 강족이 있던 그리고 마초가 근거로 삼던 그 서량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는 오나라는 형주와 양주를 차지하고 있고 총나라는 익주와 서량을 차지하고 있다. 송건대왕과 제갈승상이 모두 다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영웅이니 두 나라가 서로 이와 입술의 사이가 되어 의지하면 위나라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천하는 삼국의 형세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대왕께서 위나라의 신하를 계속 자청하고 있다가 한번 명령을 거부하면 반역했다는 죄로 토벌을 당할 건데 그때가 되면 다시는 이 강남 땅이 대왕의 차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송건은 등지에게 설득이 돼서 답사의 사신으로 장원을 총나라로 파견을 해서 외교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합니다. 조비는 열이 받았어요. 송건이 자신을 속이고 촉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대군을 이끌고 동호로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성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성벽을 쌓아놓고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건은 모든 장수들을 모아 대책을 의논했어요. 서성과 손소가 나서자 송건은 서성을 도독으로 임명하고 송건의 조카 손소를 선봉으로 삼아 출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성은 강변을 수비하는 데 주력하고 손소는 젊은 혈기를 믿고 강을 건너 싸우려는 마음을 먹어서 두 장수의 의견은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성은 선대 때 장수예요. 손견 때 장수죠. 손권의 아버지. 서성, 정봉, 정보, 황계, 한당 뭐 이런 원로 장수입니다. 그리고 손소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손권의 조카예요. 결국 서성은 도독이잖아요. 군령권자잖아요. 손소를 꾸짖고 군령에 따라서 참수하려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말려서 참수까지 가지는 않죠. 송건이 서둘러 달려와 서성을 달래고 손소의 죽음을 막습니다. 그 손소는 그날 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조비의 진영을 습격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도독 서성은 손권의 조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역시 정봉을 구원병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한편 동호를 공략하기 위해 강변까지 달려온 조비, 그는 강변에 높게 쌓인 성벽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우리에게 날쌘 기병대가 많지만 강을 건너 저 성벽을 타넘을 수 없으니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강둑을 따라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강 북쪽에서 배를 타고 어찌어찌 강을 건너와도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강을 건너는 것도 위나라의 군대로서는 큰 일인데 강을 건너더라도 그 이후에 배후가 없이 다시 공성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조운이 양평관을 나와서 장안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조비가 어찌할지를 망설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손소가 달려들었습니다. 정봉과 뒤를 따라온 서성도 함께 조비의 군사를 협공했습니다. 장효와 서왕이 간신히 조비를 구해 달아났어요. 하지만 많은 위군이 전사를 하고 군수품도 빼앗겼습니다. 한편 조비의 군대를 돌리게 한 조운의 군대는 익주의 남쪽 건영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장안을 공격하던 군사를 돌려 퇴각을 합니다. 제갈량이 급하게 조운에게 편지를 써서 성도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양평관을 마초에게 맡기고 스스로 남만 정벌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심을 다해 정치를 한 결과 촉하는 많은 궁비를 확충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선의 제위촉이 반란을 평정하지 못한 것을 내부의 안정이 이루어지자 서둘러 정벌에 나선 거예요. 손공과 조비를 노리기 전에 내부를 다스리자는 의도도 포함된 정벌 전쟁이었습니다. 유선은 제갈량이 출정을 한다고 하자 제갈량을 걱정합니다. 송공과 조비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승상께서 나라를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제갈량이 공손히 아뢰입니다. 오나라는 우리와 새롭게 화친을 해서 마음이 당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이엄을 영안에 배치해서 육손을 대비했습니다. 영안은 동호에서 남곤을 통해서 촉한 익주로 들어오는 그런 요충지예요. 유비가 저곳에서 죽었죠. 영안궁에서. 또 마초는 양평관에서 조비의 침입을 방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심려 마십시오. 대신 하나가 또 나섰어요. 남방의 풍토는 이것과 달라 전염병이 많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승상께서 친히 가신다니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 됩니다. 옹계 한 사람 따위는 장수 한 명을 보내면 충분히 평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직접 출병하는 것은 남만의 평정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사이기 때문이요. 그러니 더는 만류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런지하에 모든 반대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장원을 참군으로, 비위를 장사로, 동궐 번건을 연사로, 조운과 위원을 대장으로, 왕평과 장익을 부장으로 부대를 편성해 225년 봄에 남정길에 오릅니다. 마속은 형님처럼 따르는 제갈량을 멀리까지 전속 나왔습니다. 제갈량이 마속에게 물었어요. 오늘 내가 출병하는데 좋은 계책을 알려줄 수 있나? 마속이 말합니다. 남쪽은 길이 험하고 멀어서 비록 당장은 평정한다 해도 내일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도 다시 쉽게 평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승상의 목표가 남정이 아니고 북벌인 이상 그들에게 많은 힘을 소비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완전히 그들의 종족을 멸살하는 것은 또한 인자한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무력으로 꺾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꺾으십시오. 그러면 오래도록 그들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제갈량은 그런 마속을 칭찬하고 남만 정벌의 큰 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남중 깊이 내려가 맹획, 즉 만왕, 맹획과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마속의 말은 그거죠. 마음을 얻어라. 마음으로 굴복을 시켜라. 무력으로 굴복을 시키고 힘으로 짓누르면 언젠가 다시 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제갈량도 그런 마속을 높게
평가를 하고 마속을 더 신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갈량의 남만정벌은 칠종칠금이라는 고사를 닦게 되죠. 7번 붙잡고 7번 풀어주고 결국 맹획이 진심으로 제갈량에게 굴복하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죠. 제갈량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그대로 통치하도록 돌려주고 다시 성도로 귀환한다는 그런 멋진 칠종칠금의 고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갈량이 크게 고민하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이 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그런 전투 한 장면 그 부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칠종칠금 뭐 모두를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삼국지 풀 버전으로 읽으면은 뭐 나름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뭐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맹에게 남은 마지막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등갑군이라는 그런 군사였어요. 이 등갑군은 등갑나무라는 나무로 갑옷을 만든 건데 이거를 기름에 담갔다가 바짝 말렸다가 해서 이게 창칼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물에 떠요. 그냥 물로 도망가면은 촉병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에 떠서 헤엄쳐서 가지. 촉나라 병사들은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얘네들은 이 나무 판자 걸치고 얼마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풍토도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갈량이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겠죠. 일단 나무고 그것도 기름에 절여서 바짝 말린 그런 나무예요. 불이 붙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갑병들은 항상 불이 날 수 있는 곳은 항상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나무가 없는 황량한 계곡에 지뢰를 묻고 이 등갑병들을 유인해서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등갑병들은 그 화약의 존재를 몰라서 그냥 불에 대한 조심성 없이 따라 들어왔다가 몽땅 몰살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갈량은 이 일을 굉장히 후회했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요. 이로 인해서 내 생명이 줄어들었구나라고 천기를 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뻥인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칠종칠금의 이야기는 뭐 기회가 되면 다룰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칠종칠금의 고사는 뭐 워낙 유명한 고사이고 제갈량은 이렇게 맹에게 진정한 항복을 받고 성도로 회군을 합니다. 맹획을 도와주면서 제갈량이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관료를 남긴다면 그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남기고 먹을 것을 남겨야 할 거다. 만일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관료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원주민의 것을 빼앗아 먹을 것이고 그것은 불만을 사게 된다. 또 우리 군사는 적들의 부모 형제를 죽인 저들의 원수다. 아무리 항복을 했어도 그들이 불만이 남아있는 한 서로 믿을 수 없어 언젠가는 서로 해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은 서로를 믿고 스스로 통치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남만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 들어도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식민 통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갈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갈량의 유명한 칠종칠금의 고사를 남긴 이 정벌 이거는 반년이 채 못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정사에도 아주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달 만에 월남까지 갔다 온 거예요. 베트남까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윈난성, 운남성 일대만 정벌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획을 7번 사로잡고 놓아준 것은 분명한 거로 보여요. 그 월남까지 간 것도 아니고 운남 근처에서 있었지만 맹획을 7번 사로잡고 놓아준 것은 분명하다는 그런 기록이 정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삼국연의의 내용처럼 신출귀몰하고 뭐 기괴한 동물이나 전략가, 뭐 요술이 나타나고 그렇게 묘사된 제갈량의 신격화는 민간 설화가 탄생시킨 하나의 부산물임을 알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인 거죠. 제갈량의 칠종칠금 고사에 나오는 뭐 그 맹수들을 조련해서 군사로 삼는 그런 월남, 베트남 민족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제갈량이 사이보그 맹수를 만들죠. 뭐 나무로 만든 이런 그 맹수를 써서 가짜 맹수를 써서 그 맹수 군단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다만 소설적으로 이렇게 그 어린 동심에서 보면은 정말 그럴듯하고 재밌는 장면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소설적인 장치로 편하게 이게 뭐 무슨 뻥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뭐 아이언맨이나 인피니트 워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저거 뻥인데 하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러면 판타지적인 요소로 그냥 즐겁게 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갈량의 칠종칠금이 끝났으니 이제 제갈량이 내부의 안정을 바탕으로 다시 중원으로 향할 그런 차례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